네,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된 원동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우 for NXP MCU라고 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좀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 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NXP의 그 HML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EIQ, 그러니까 엣지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AIQ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글로우가 있거든요. 글로우가 제 NXP의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버전인데 그게 뭔지 좀 소개해드리고, 튜토리얼을 직접 해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좀 썼고, 좀 이것만 잘 읽고 따라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제 보드가 좀 필요해서 보드 없이도 좀 보고 좀 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발표의 목표는 첫째는 좀 여기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처음에는 막 기존 논문이나 아니면 뭐 코드 같은 걸 좀 분석을 해보면서 컴파일러 자체 코드를 분석해보면서 해볼까 했었는데, 역시 실제 뭐 돌려보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감이 전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예제지만 따라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이런 뭐 딥러닝이나 뭐 심지어 뭐 딥러닝 컴파일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는 아니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실제 인베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적용해서 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관점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발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XP의 하드웨어 라인업과 EIQ를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게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바뀐다는 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좀 바뀌고 있고, 여기 NXP 특성상 MCU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까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우가 해당되는 위치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제 돼 있고요. 크게는 RT 500 내지 600 계열과 RT 1000 계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오랫동안 이제 고민했고, 나왔던 결과는 과연 그 딥러닝 컴파일러를 누가 좀 더 잘, 실제 구현 관점에서 누가 잘 제공해 줄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좀 바이어스 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반도체 회사에서 커스터마이즈한 버전이 가장 쓰기도 쉽고 동작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 뒤져보던 중에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눈에 띄는 게 글로우가 있었고요. 그거를 좀 발표해보는 게 좀 취지였습니다. 좀 자료는 많은데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하드웨어 소개하자면은 RT1060이 있고, 이게 플래그십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각종 그 예제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고, 콜텍스 M7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 그 RT1170 같은 경우는 그 MCU임에도 불구하고 1GHz까지도 뽑아낼 수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엑셀러레이터가 따로는 없어서 그냥 CPU에서만 돈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RT600을 내려오면 이제 콜텍스 M33인데 그 ARM V8MA가 아니라 M 계열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빠른 프로세서,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장에 내온 프로세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게 콜텍스 M의 후속작이라고, M4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M7보다는 좀 로어 그레이드지만 지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동작 주파수가 300까지 나올 정도, 300MHz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칩이. 근데 이게 뭐 제조 단가, 이게 이 제조 단가는 쌀지 몰라도 이 칩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건 좀 비싼 일이거든요. 그 피치도 되게 작고 해서 납땜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좀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애초에 이게 오디오나 이런 쪽을 노리고 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얼 템퍼레처는 없어서 뭐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온도 범위가 한 마이너스 40에서 한 85도, 아니면 심하면 뭐 105에서 125도까지는 나와줘야 좀 어디서나 잘 쓸 수 있을 텐데, 제 타겟 마켓이 좀 다른 걸로 좀 보입니다. 대신에
그 케이던스 텐실리카 DSP가 붙어 있어서 이걸 좀 엑셀러레이터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EIQ, 그러니까 글로우 for EIQ, 그러니까 그 NXP의 글로우 버전에서 좀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IQ ML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이게 계속 바뀌고 있고 완성된 버전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최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3개 EIQ 툴킷, EIQ 포탈, GPU RT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서부터는 좀 그 공식 NXP 그 발표 자료를 좀 읽으면서 참조를 했는데, 결국엔 NXP가 글로우를 쓴 이유는 다른 초이스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머추어, 그 가장 성숙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걸 가져다가 잘 커스터마이즈해서 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우가 또 이 글로우 런타임, 그러니까 완전히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엄청나게 큰 모델을 돌릴 때도 도움이 되지만 그 AOT를 이용해서 로우 코스트 MCU에서 잘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용성이 있다라고 큰 장점에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튜토리얼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 보드가 있어서 바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워낙 난리가 나서 EVK마저도 좀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제가 이게 있어서 해봤고, 이 이론적인 것들은 저번 주에 발표를 해주셔서 좀 할 수 있는데 이건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둘 다 지원 가능한데, 파이토치와 아무래도 그 글로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중간 레이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NXP는 그 백엔드 서포트를 좀 최적화를 해서 콜텍스 M과 이제 텐실카 DSP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 그 커스터마이즈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일 것 같고, SDK 형태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물론 글로우 진짜 소스부터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아예 다운로드 가능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큰 장점으로는 런타임이 따로 필요는 없어서, 글로우의 경우에는 이미 다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인터프레이션 하고 런타임 있고 여러 가지 좀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는 게 있다면, 이제 글로우의 장점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얘기인데, NXP가 붙였더니 원래는 그냥 글로우 바닐라 코드 가지고 해도 될 수 있지만 NXP에서 좀 더 소스를 조금 수정을 해서 DSP 그 백엔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오고, 그 퍼포먼스 부스트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 10배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믿어보고, 그래서 실제 그 성능 향상도 있지만 이 성능 향상과 일정하게 연관된 부분은 이 메모리 풋프린트가 상당히 좀 적다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코드 그 개발 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 실제 코드 예제와 함께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컴파일러, 이제 모델 컴파일러, 이게 그 싱글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그냥 바로 이제 그 오브젝트 파일하고 헤더하고 웨이트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결국엔 나중에 그 코드 개발할 게 이것만 임포트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우 코드 뒤에도 반복되지만은 인풋 데이터 버퍼가 어딘지 설정하고 모델 돌리고 그다음에 아웃풋 버퍼에서 읽고, 사실 이게 다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고, 그리고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글로우가 다이나믹 메모리 에듀케이션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큰 포인트이긴 한데, 대부분 그 리얼타임 앱 그 컨트롤이라든지 특히 딥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모리 동적 할당하는 걸 아주 금지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쓸 수 있고 해서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메모리 이 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노트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글로우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갖다 쓰는 건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노트도
예, 출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리비전 제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모델 컴파일러를 돌리면은 이 나이스하게 이런 그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따로 첨부 파일로 실제 예전에 돌렸을 때 어떤 PDF 파일로 이게 그림이 나오는지 큰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첨부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우 SDK는 이제 뭐 되게 좀 실제 까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봐서는 좀 앞으로 지금 계속 그 개발하는 단계인 것 같고 앞으로 좀 많이 좀 사이즈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모델 컴파일러 그리고 이게 큰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프로파일러나 모델 튜너는 이제 옵셔널한 거고요. 실제 데모를 쓰던 당시하고 제가 실제 돌려본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파이썬 버전 좀 차이 있고 텐서플로우도 2.5로 쓰고 있고 IDE하고 SDK도 역시 바뀌어서 그 새로 했다는 거 좀 명시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SDK 빌딩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CMSIS DSP 라이브러리랑 EIQ를 그 SDK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MCU expresso nxp.com이라고 해서 그 등록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무슨 프로세서를 쓰는지 아니면 손쉽게 이블레이션 키트가 뭔지만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SDK를 생성해서 다운받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썼던 건 이런 SDK 2.9.3을 썼고요. 그리고 또 따로 이제 글로우 컴파일러 또 다운받아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설치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쓰려면 이제 한 가지 이건 아직 윈도우에서밖에 안 되고요. 지금 웨비나나 이런 것들 보면은 리눅스나 맥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크게 고려해 보진 않았다라고는 봐서는 당분간은 윈도우를 써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꼭 윈도우를 강제를 했는지는 좀 잘은 모르겠어요. 이 MC 익스프레스 ID 자체가 멀티 플랫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윈도우만 되는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돌리려면 여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 리넷 엠니스티 example를 잘 따라해 봤고 그래서 이 모델을 다운받아서 프로토버퍼로 돼 있는 확장로 돼 있는 카페2 모델인데 그걸 받아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바이너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잘 말아져 있는 이제 형태이고 안에 헥스 코드는 이렇습니다. 여기 cuDNN도 있고 봐서는 이걸 만들었을 때 cuDNN으로 파일을 한 건지 하여튼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까보니까 좀 있었고요. 실제 사용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돌리면은 이제 오닉스 모델을 이제 예물 프로파일 그거 이제 바꿔주는데요. 실제 옵션들은 보면은 이제 랩 가이드에서 좀 잘 나와 있듯이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가 어디고 로케이션이 뭐고 어떤 모델을 쓸 거고 그리고 모델 인풋 이름 뭘 거고 퀀타이제이션 정확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프로파일링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좀 옵션이고 그냥 한 줄로 하시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YAML 파일을 보면은 노드 아웃풋 이름이 뭐고 이런 이제 명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가지고 모델 컴파일러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소스 이제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include 파일하고 object 파일 그리고 weight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모델 그래프도 이제 dot 파일로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페2 모델이 인풋을 넣을 수 있고 오닉스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덤플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건지 있고 백엔드 어떻게 쓰고 타겟은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또
여기 다른 점은 이 그 CPU를 그 타겟 CPU를 뭘 쓸 거냐에 따라서 좀 옵션 좀 달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 이제 그러면 저 네, 질문 중간에 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이게 그 글로우를 설치한다고 아까 그 윈도우 위자드에서 나오던데 네네. 글로우를 설치한다는 게 저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랑 모델 컴파일러 저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거죠? 이게 소스 예, 코드를 다 그렇죠. 예, 설치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음, NXP에서 그 프리 빌트된 그 바이너리를 이제 그냥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치를 한다는 게 그냥 그 뭐 음, 파이썬은 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냥 NXP에서 준 그거를 음, 바이너리 받아서 폴더에다 음, 밀어넣고 엑세큐터블 그냥 추가한다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설치가 뭐 윈도우 시스템하고 뭐 커플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없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네네.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저 글로우 가지고 저희가 네. 오픈 소스로 이제 그 컴파일러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네. 어, 그 글로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NXP에서 하는 이 뭐 CMSIS, ARM CMSIS라던가 저 DSP 라이브러리 쪽 써보려고 뭐 옵션이 있나 다 뒤져봤는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use CMSIS라는 그 옵션이 있잖아요. 예, 예, 모델 예, 컴파일러. 예. 근데 예. 그게 그 실제 글로우에는 그런 옵션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 그 예. 백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클로즈된 그 툴인 것 같아가지고 ELQ 자체가 그래서 좀 이거 완전 클로즈된 게 맞죠? 뭐 아, 따로 근데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웨비나를 확인해 보니까 약간 yes and no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해놓은 것들, NXP 타겟으로 해놓은 것들을 굳이 숨기지는 않는데요. 그 NXP 엔지니어들이 다 업스트림으로 올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파이토치나, 음, 파이토치를 글로우에서 쓸 수 있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글로우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오픈 소스 갖다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뭔가 좀 알쏭달쏭하게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네들은 숨기는 건 없다라고 음.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네, 저도 그래서 NXP 네, 애들이 글로우 인사이트 가면 그 컨트리뷰션 랭킹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그 사이프리안이라는 사람이 NXP 직원인데 되게 컨트리뷰션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느낌이, 그러니까 백엔드 쪽에 가서 저렇게 이제 ARM CMCS 쓰거나 DSP 써야 되는 그 백엔드 라이브러리 쪽은 완전 감추고, 그 음, 업스트리밍에서 계속 충돌 날 것 같은 그런 패스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래프 최적화돼. 네, 네, 그런 네, 거는 좀 업스트림에다가 계속 플리캐스트 날려서 계속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들 ELQ하고 이제 아다구가 맞추려고 계속 하는 거고 완전 음, 뒤에 백엔드 쪽은 절대 어쨌거나 그 백엔드 디렉토리만 가더라도 네, 뭐 네, 하바나나 뭐그 NNI는 있던데 아예 이거는 빠져 있길래 음, 그래가지고 제 느낌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맞아요. 글로우랑 네, 쫑나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완전 독립적인 부분은 그냥 클로즈드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기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텐실리카 이게 아마 케이던스에서 파는 그 IP일 거예요. 그리고 아, DSP가 그리고 저 그 관계를 모르겠는데 ESP32도 사실 그게 그 코어가 텐실리카 코어거든요. 음, 뭔가 좀 상관이 있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근데 왜 굳이 DSP를 왜 썼을까라는 계속 요새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는 MCU고 그 NXP 하이어엔드로 가면은 자체 뉴럴 그 프로세싱 유닛 MPU가 있거든요. 차라리 있나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다데맥스 막 플러스 같은 거 가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글로우 글로우 그 타겟은 뭐 또 아니고 좀 약간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고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EIQ 그 자체도 좀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프레임워크 하나 추가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게 프로세서도 막 바뀌고 계속 그 나오고 또 게다가 이 NL 컴파일러도 좀 계속 뭔가 뭐 지금 릴리즈는 하긴 했는데
뭔가 계속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애플리케이션만 쫓아가는데도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모델 컴파일러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이런 파일들이 나와요. 헤더, 오브젝트 그리고 웨이트가 나와서 그 웨이트.b는 아예 그냥 바로 그 타겟에서 밀어넣을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고 웨이트, 그 엠리스트 웨이트는 이제 그냥 텍스트 파일로 열어봐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냥 C 그냥 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 파일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뭐 메모리 유시지나 뭐 메모리 위치, 뭐 온라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아예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엠리스타 그 ELF 파일이에요. 그냥 오브젝트 파일이고 그리고 헤더 파일은 거기에 뭐 이런 데피니션 파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 실제 유저 코드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갖다 쓰는 정도에 가까워요. 그렇고 뭐 컴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래프 보려면은 이걸 보시면 되고 그 첨부도 있으니까 어떻게 실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또 애큐레시를 또 모델 애큐레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파이썬 스크립트도 제공하는데 이건 SDK 있고요. 그래서 SDK 있는 거를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갖다가 실제 이미지가 있는 데를 갖다 놔서 뭐 프로세싱 해보고 그리고 이제 include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실제 프로젝트에도 넣어야 되거든요. include 파일 이렇게 넣어서 뭐 바이너리 까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MC 익스프레소 아이디 이건 꼭 MC 익스프레소 아이디 말고 아니면 뭐 II 월배치든 뭐 카일 MDK든 뭐 다 가능한데 그냥 제가 했던 건 이거고 SDK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면 그냥 바로 깔립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 SDK 버전하고 이 ID하고 버전이 맞아야 돼요. 제가 그 예제 따라하다가 이상해져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네 그냥 여기 경고 여기 딱 있어요. SDK 받으려면은 ID 버전하고 딱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만 유념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잘 인솔트 되면 뭐 별 불편 없이 이제 가게 되고요. 이거는 뭐 이그젬플 수준이라서 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실제 애플리케이션 하다 보면 다 빌드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예제들이 있었다. 뭐 사실 저는 글로우 리넷 뭐 엠리스트만 했지만 사실 텐서플로우 예제도 있고 사실 그것도 이제 다 비교를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도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건 못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example에다가 저희 그 모델 컴파일러 만든 그 아웃풋을 여기다 갖다 이제 넣고 이제 빌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생성된 5개의 파일을 갖다가 실제 갖다 놓고 그리고 이름 좀 바꿔야 돼요. 그냥 사실 어떻게 이름 바꾸는 게 거의 기본인 예제고 그냥 그 이름 바꾸는 걸 통해서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게 좀 이게 좀 취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르넷 엠리스트 이름을 바꾸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뭐 헤더 파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콘스탄트 멤 사이즈가 뭔지 그리고 메모리 얼라인먼트가 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클루드 이 웨이츠를 그냥 뭐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웨이츠를 꼭 그 넣어서 봐야 되고 중요한 정보 메모리 얼라인 그 뮤터블 멤 사이즈 그 메모리 또 그 얼라인 있고 그 액티베이션 그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꼭 이 중요한 정보고요. 그리고 이 실제 엠리스 데이터가 어딘지 인풋 애드레스에다가 이제 멤카피를 나중에 하는데 하고 소프트맥스 해주고 인풋 사이즈, 아웃풋 클래스 그리고 테스트 잉크 인클루드 파일도 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코드 플로우를 보시면 딱 3개예요. 인풋 데이터 버퍼 세팅, 그 다음에 런 모델 덜린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웃풋 버퍼에서 데이터를 끌고 온다. 끝. 네, 이게 3가지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모리 미스얼라인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델 컴파일을 돌릴 때마다 이게 헤더 파일 바뀌고 뭐 하니까 늘 클린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간단히 예제였어요. 뭐 테라텀 켜가지고 뭐 실제 인퍼런스 된 그 결과 좀 보는 거였고
돌려서 뭐 인퍼런스 타임 뭐 10 밀리세컨드가 나왔다. 뭐 이거였어요. 근데 실제 카메라 피드 가지고 하는 거까지는 돌렸는데 여기다가 뭐 동영상을 넣기가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좀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고, 근데 좀 약간 부정확하더라고요. 이게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좀 할 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그 모델 지금 계속 그 프로토버퍼 기준으로 오닉스 파일 그 프로토버퍼로 나온 이제 된 걸로 이제 썼는데 뭐 오닉스로 바꿔서 좀 해보고, 그리고 오닉스 모델주에서 좀 다른 모델들 그냥 한번 해서 될 수 있을지, 근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냥 이것만 해서 43회가니까 뭔가 메모리 키우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좀 마이크로 TV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하나 얘기 드리면 그 마이크로 네. TVM이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튜토리얼 문서가. 안 돼요? 문서 업데이트 안 된다. 저거 안 돼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옵토마이저가 마이크로 TVM 된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예전에 LG랑 일할 때 이거 오늘 소개해 주신 거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스펙 같은데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신경망 크기가 뭐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리미테이션이 있다, 뭐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있나요?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이게 아마 제한은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 근데 이게 참 좋은 제가 그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거 익스터널 메모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없다면은 기본 얘가 그 실리콘인 패키지로 붙어 있는 게 한 4메가가 플래시가 들어갈 거고, SRAM도 꽤 높을 한 4메가 될 건데,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패럴렐 뭐 플래시나 아니면 심지어 패럴렐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이 메모리 크기를 늘리는 건 아마 가능을 할 건데, 사이즈가 문제일지 아니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속도도 안 따라줄 건지 사실 그건 해봐야 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 TVM이 튜토리얼 문서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아니면 계속 지금도 안 되거나 뭐 있을 텐데, 아무튼 한번 또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그 징크 7000하고 얘가 RT 1060하고 사이즈가 비교가 되는 녀석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새 좀 강하게 들고, 그 다음에 좀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좀 찾아봐서 뭐 키워드 서칭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나가서 이제 그게 된다면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거를 좀 한다든지, 더 나가서 이제 비디오 정도, 실제 비디오 예제를 돌려보니까 되게 빠르더라고요. 이게 레깅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단순히 인식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리얼타임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것들을 실제 구현해서 해보는 것도 참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 글로우 AOT 소스 코드를 이제 한번 트위킹을 하면서 뭔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원대한 좀 그 꿈인데요. 일단은 좀 아이디어고, 또 다른 뭐 이거 가지고 아이디어 제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참고를 해서 했고, 그렇게 많은 리소스는 없지만 충분한 리소스는 충분히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우 다큐멘테이션도 지금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는 게 딱 보일 정도로 아주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게 그게 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한글로 된 정보 이재미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좀 보는데 많이 참고가 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아까 그 VTA 징큐 보드랑 이거 1060이랑 비교한다 하셨는데, 저 VTA 징큐 7000에다가 올리신 건가요, 저거는? 네, 해보고 싶어서요. 일단 된다고 보여서. 징크 7000 보드가 제가 없긴 한데, 징크 7000 보드가 마련이 되면 한번 돌려보고 성능 비교 같은 것들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드만 갖춰지면은
글로우는 한번 해봤으니까. 아니면 핑크 쓰셔도 되지 않나요? 핑크가 차라리 타당한 비교, 약간 뭔가 리즈너블한 비교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렇군요. 네, 핑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핑크가 아무래도 좀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 1060 이거 가격은 얼마?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 ELQ 돌아가는 보드 중에서는. 제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것 중에 특히 있는 거고 사실 그냥 프로세서 성능 자체만 봐서는 1170 이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1170이 여기가 600메가가 아니라 M7 1기가고요. 그리고 M4도 있어요. M4도 400메가가 있어갖고 이게 그 에이싱크로너스 멀티 프로세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성능을 뽑아내자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또 엑셀러레이터도 막 붙어있는 모델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재고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요새 반도체가 워낙 난리라서 뭐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1060 이런 거는 그냥 한국에서 사면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거? 저 그냥 디지키에서 샀고요. 100불이더라고요. 100불 정도 네. 싸게 살 수 있네요. 예. 이거 그 앞에 네. 그 DSP 쓰려고 그 퀀타이제이션 하신 거죠? 이거는 그 ARM CMC 쓸 때는 양자화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그 부분은 힘들게 못 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DSP 말씀 나와서 그러긴 한데 이게 아니면 그럼 그냥 암에서 돌려도 뭐 양자화해서 돌리면 네,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네, 되긴 하니까 양자화해서 그럼 암이든 DSP든 다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 좀 특이한 프로세서거든요. 되게 흥미를 자극하는데 이게 오디오 그 용도로 만든 것 같으면서도 뭐 DSP 엑셀러레이터도 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 지금 보드를 못 구해봐서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보드가 구해지면은 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내용 원래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원대한 꿈은 이루지 못했고 네. 간단한 예제하고 좀 발표하는 걸로 좀 이번엔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 좀 있거나 이런 것 좀 해보면 안 돼요라는 것도 있으면은 좀 제시를 해주시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려주신 그 엠리스트 이 그래프를 보면 네. 이게 CMC스로만 거의 다 치환되는 것 같은데 이게 DSP는 아예 안 쓰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이 1060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가 DSP가 없어요. 그래서 다 CMC스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실제 돌려보지는 못하지만 아마 빌드는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그래프를 막 잘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것도 좀 제가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직도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하이어 레벨 이 그래프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며 뭐 일단 좀 약간 컴파일러를 좀 뒤져봐야 될 좀 그거를 좀 실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거는 다 빌드된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준비하셨던 분들 다 논문 읽어서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도저히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은 해보는 걸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했고 추후에 좀 실험을 더 해보면서 컴파일러 가지고 해보면서 좀 자료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지원하는 퀀타이제이션이 그냥 혹시 스타팅만 되는 거죠? 스타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그 퀀타이제이션 할 때 웨이트를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플로팅 된 거를 그때마다 이제 인티저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인티저로만 쭉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얘네 이제 NXP에서 만든 이 툴 가지고 돌리려고 보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스펙,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같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써보려다 말았었거든요. 이게 뭔가 문서도 없고 해서 그때는 약간 시기상조다 싶어서 그때 그만뒀었거든요. 좀 보다가. 아예 문서도 없었나요? 처음에 웹사이트 나오고 뭔가 코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보고 제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모델 컴파일러 사실 설명이 이게 다거든요. 제가 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그 퀀타이제이션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거 퀀타이제이션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건 일단 그 퀀타이제이션 할 때는 모델 컴파일러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로 한번 저 야물 파일을 만들잖아요. 저 의미가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이제 네네.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로 모델이랑 샘플 이미지를 받아서 한번 그 웨이시야 어차피 그 스케일 값은 그냥 스태틱하게 구할 수 있는데 네네. 그 피처맵 같은 경우는 뭐가 인풋이 들어와야지 중간 결과들에 대한 스케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인풋 이미지랑 모델 받아서 한번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 야물 파일 그 스크린샷 찍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보여주시면은 저거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저게 이제 노드 이름별로 이제 텐서의 최대 최소 값이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모델 컴파일러에서 모델이 있고 저 야물 정보가 있으면 다 플롯을 인테저로 변환하는 그 스케일 매핑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아까 시메트릭 파워 2라고 해서 이제 로그 2의 그 스타일로 스케일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학습이 끝난 모델을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요 야물 파일 가지고 이제 실행할 때 양자화를 해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인테저로 실행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TensorRT에서도 보통 쓰는데 그 저기 빈도 값인데 결국은 이게 그 맨 양 끝단에 있는 값이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맥스 값이 과도하게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네네. 거를 이제 클리핑을 하는 전략을 보통 TensorRT가 써요. 이제 그거를 아마 글로우에서도 착용을 해서 저 히스토그램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스케일 값을 좀 더 이제 조밀하게 만들까 이제 그런 데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글로우에서는 그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히스토그램 얘기해 주셔서 안 그래도 좀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 네. 레인지를 10개로 쪼개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쌓은 것 같은데요. 저거 네네. 히스토그램을 구하려면 민맥스가 구해져야지 영역을 나눠서 그 누적을 시킬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민맥스를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액티베이션의 그 민맥스가 결정이 돼야지 영역 네. 그 레인지가 나올 거고 레인지가 나와야 이제 10분위를 해서 스태킹을 할 예. 거잖아요. 몇 개 있는지 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두 번에 나눠서 돌려야 되나요? 실제 돌아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돌릴 때는 풀 프리시전 상태에서 그 액티베이션에 대한 그 빈도수를 그냥 쭉 구하는 겁니다. 그 빈도수 구할 때 이미 민 맥스는 정해지는 거고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빈도수가 히스토그램에 아니라 민맥스는 그냥 네. 밸류 하나니까 가능한데 플로팅 포인트 밸류잖아요. 그 네네. 액티베이션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들은 플로팅 포인트 밸류들인데 네. 얘네를 각각의 값이 몇 개씩 나왔는지 쌓으려고 하면 그 빈 개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걸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히스토그램 만드는 여기서 그러니까 디폴트 빈 사이즈는 10이에요. 여기 디폴트 빈 사이즈는 10이고 이 옵션으로 히스토그램 빈 사이즈를 뭐 1000, 뭐 5000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그 구분구적법 스타일로 그 막대기가 엄청 촘촘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는 이제 빈 사이즈를 10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뭐 첫 번째 빈에는 52개가 들어있고 두 번째 빈에는 739개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빈이 쌓이는 거고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궁금하게 이 빈을 어떻게 할당하는가가 좀 궁금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맥스가 결정돼 있으면 첫 번째 빈은 어느 영역을 가리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액티베이션의 그 플로팅 포인트 레인지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걔를 10개로 쪼개가지고 쌓으면 저런 값이 안 나올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저희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히스토그램을 예. 쌓으려고 하면 원패스로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원패스로 구한다고 했을 때요. 네네. 그래서 저걸 투패스로 얘네는 투패스로 구현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뭐, 민맥스가 정해져야지 그거를 10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10개에서 이제 쭉쭉쭉 카운팅을 하면 저렇게 값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예, 그렇게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르게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아까 그 CM시스랑 퀀타이제이션 얘기했는데 좀 전에 아까 르넷 뭐그 옵션 이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설명이 이렇게 써 있네요. CM시스 쓰려면은 인티저 뭐 파워 투 스케일 그걸 써야 된다. 컴패전 스케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까 써 있더라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옵션 쪽 보면 시메트릭 위드 파워 투 스케일 is needed for CM시스 and 옵티마이제이션스라고 있잖아요. 이 옵티마이제이션스랑 엮여가지고 그 컴패전 써야 되나 봐요. 네, 저게 아마, 예, 꼭 써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테저 온리로 연산이 안 돼가지고, 저거를 써야지만, 그 인터미디엇 밸류까지 다 인테저로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건 글로우 설명들 보면 그 그래프 로어링을 통해서 뭐 최적화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막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던데 막상 그래프 나온 거 보면은 다 그냥 핸드 옵티마이즈 된 블럭들로 딱딱 매핑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좀, 뭐, CMCS라고, ARM CMCS면 ARM CMCS, 뭐, ARM CL이면 ARM CL 이런 식으로, 결국 그 백엔드의 핸드크래프티드 라이브러리를 좀 최적화되게 콜할 수 있는 그래프로 바꿔주는 경향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글로우 뒤에다가 이제 백엔드로 이제 VTA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VTA 좀 더 확장해가지고 eVTI라고 만들었는데 그거용 이제 백엔드 컴파일러 이제 글로우에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픈 소스 하라고 해서 아마 작년부터 여기다 이제 공개했는데 예,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VTA 코어 라이브러리까지는 공개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글로우를 서브 모듈로 두고 뭐 저희가 어떻게 그쪽 그래프 최적화했고 뭐 이런 부분은 다 코드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발표하신 분이 뭔가 저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네, 저희 쪽 플랫폼도 한번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거 GCU 102에다가 올렸어요. GCU 102에다가 그러니까 핀큐가 그 Z1 보드가 있고 그다음 울트라 96도 있고 GCU 104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2 보드에다가 핀큐가 102는 사실 지원 안 하거든요. 자일링스에서. 근데 그거를 용역으로 해가지고 포팅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좀 VTA 버퍼 사이즈를 2배로 다 뻥튀기 해가지고 해서 돌리니까 예, 지금 레지넷 1파일 정도는 TVM보다는 약간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근데 이게 글로우가 사실 그 CPU 코드가 되게 구려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결국 글로우 내부에도 LLVM을 이용해서 그 CPU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 AOT 스타일로라도 뭐 코텍스 M이든 뭐 다른 ARM A 시리즈든 근데 그게 그 ARM CL이나 ARM CMCS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보다 많이 느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VTA, eVTI용 생성해낸 코드는 되게 좋은데, 글로우에서 디포트로 생성해주는 코드 수준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쪽을 저희도 ARM-CL을 포팅해서, 글로우에서 만약 CPU로 돌리려고 하면 이제 A 시리즈에 대해서는 ARM-CL로 돌리게. 그런 식으로 좀
작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코멘트 주신 것처럼 글로가 좀 다분히 예, 그래프 수준에서만 좀 하고 나머지는 예, 백엔드 라이브러리에 많이 의존하는 예, 그런 형태로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아, 근데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뭐 리얼타임 오브젝트 트래킹 이런 거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이 NXP 뭐 데모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아, 리얼타임 데모가 오브젝트 트래킹은 못 봤고, 그 뭐 지지 레코그니션까지만 좀 돌려봤고, 그 외에는 자 오브젝트 트래킹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좀 약간 좀 찾아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네, 근데 금방 뭐 찾아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공개는 해놓은 건 없고요. 아직은 누군가라든지 NXP 말고도 서드 파티가 누가 했다라는 게 아직 검색은 잘 안 돼서. 아, 근데 이거 원동식 내면 그냥 이거 약간 취미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이랑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알고요. 예. 오브젝트 트래킹만 관련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신 거예요? 있고, 근데 주로 뭐 FPGA랑 뭐 이런 거 좀 다루고 특히 뭐 좀 인베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좀 그 스펙트럼이 좀 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ML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물론 되게 쉽게 일을 하자면은 물론 쉽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요새 있는 핫한 분야다 보니 좀 또 전공자는 아니라서 뭐 되게 좀 제약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간 막 엄청 할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찾아보고 좀 실험 좀 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재민님 올리신 거 좀 궁금한데 얘네는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는 비트스트림 형태로 배포하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오픈소스로 혹시 뭐 배포될 계획이 혹시 따로 있나요? 그 하드웨어는 그냥 GCU102 보드를 예, 구입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예. 아니 거기 올린 EVTA 비트스트림 그거 코드도 혹시 나중에 오픈소스 하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여기 그 뭐지? 다큐멘트에 들어가시면은 EVTA 그 비트스트림도 다운받을 수 있게 여기 있거든요. 예. 닥스에 EV타 여기 마크다운에 보이시면 호환 비트스트림 다운로드 및 설치해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아예 비트스트림 다운로드 말고요. 그때 네. 제 기억에 VTA 내부적으로 고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VTA 내부에 이게 네. 이제 VTA 내부를 고친 비트스트림입니다. 비트스트림 말고 그 코드 자체는 따로 배포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코드 자체를요. 네네네. 그쵸. 그 비바도 HLS 코드 자체는 예, 그거는 예, 또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건 또 서울대 용용 위탁 내보내가지고 또 한 거여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안 바꿨어요. 이게 뒤에 보면 뭐 그냥 16, 16, 19, 18 이게 버퍼 사이즈인데 네. 이거 뭐 버퍼 사이즈 뭐 2배로 늘리고 뭐 이 정도여가지고 예. 그리고 그거 핀트 Z1에서 VTA 돌아가는데 이게 울트라나 이쪽에서 안 돌아간다고 막 커뮤니티에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약간 버그가 있어서 그 버그 좀 잡은 게 좀 하나 있고 그 정도가 다여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VTA를 4개, 사실 GCU102에서는 이제 하나 돌리기엔 리소스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VTA를 4개까지 늘려가지고 그 4개를 병렬로 실행하는 걸 요즘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되면 여기다 예,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인셉션이나 이렇게 브랜치 많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예, 시메트릭하게 분배해서 처리하면 좋으니까 예.
근데 그래도 뭐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 100, 그냥 싱글 VTA 때는 뭐 152 기가옵스 정도밖에 안 나와서 4개 해봐야 이론적으로는 600 기가옵스 정도여가지고 그쵸. FPGA 돌리면 뭐래도 네. 많이 높을 수가 없긴 하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이게 원래 하드웨어 하는데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거기 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협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거기는 또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또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스타일의 또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그게 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하드 코딩이고 아, 그렇죠. 뭐 저렇게 바텀업으로 만들어서 뭐 저게 플렉서빌리티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대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드웨어 설계자인데 최근에 이제 그 레이어끼리 쪼개가지고 하는 걸 이제 MPU에서 돌리는 걸 따로 VTA 뜯어 고쳐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게 해보려니까. 오케이. 사실 VTA를 고치시면 차라리 그 TVM 쪽에 붙여서 거기 오토 TVM 쪽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바꾼 VTA에서 좀 그냥 최적화하고 그쪽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아요. 말씀하신 저희랑 위탁하는 쪽 교수님들은 차라리 그쪽을 좀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글로우에는 좀 팬시한 기능이 없잖아요. 그게 오토 스케줄도 없고 네. 이게 연구를 하려면 뭐 노가다에서 라이브러리 잘 만든 걸 사실 연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연구 쪽으로는 TVM을 어떻게든 내가 설계한 하드웨어에 붙여가지고 좀 해보려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 3, 4개월은 한 것 같아요. 좀 이게 중간에 약간 뭐 밀린 적도 있고 해서 3, 4개월 정도 했는데 제 중간에 저도 최근에 면접 보고 요즘 정신없어가지고 되게 잘을 못 올렸는데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다행 거는 다 유튜브 올리고 그 기세 다 정리해서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몇 개월 동안 다 같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스터디 여러 개 해봤는데 대부분 중간에 하다가 공중분해된 적이 많았는데 되게 이렇게 참여가 잘 되고 되게 양질의 발표가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해주셔서 우선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확실히 학생은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스터디의 퀄리티는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이제 의사를 표현 안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 내로 그 저희 슬랙에다 한 번 더 하실 분 조사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구글 설문조사 같은 걸로. 그래서 설문조사 돼서 사람이 뭐 기존에 이제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안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에다가 한 몇 명 정도 더 추가해서 저번처럼 한 10명 아니면 15명 사이 정도 인원으로 맞춰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주제는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딥러닝 컴파일러로 처음에 할 때는 되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잡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제한을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선에선 지키긴 할 건데 뭐 하드웨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원동식님처럼 저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컴파일러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이런 범주 안에서 하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이 7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하지는 않고 한 2주 정도 마저 쉬었다가 8월 5일 날에 제가 아마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그 이후부터 정해서 저희 하던 것처럼 아마 격주 사이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도 일단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목요일 날 하는 게 다들 좋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요일 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되게 별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목요일 날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월요일 날 하면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어쨌든 다들 약속이 있으시거나 이제 월요병이 있을 때라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시간도 좀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시간이 저희가 좀 늦은 편이긴 한데 또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간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요일하고 시간? 이렇게 지금 있으신 분들끼리만 먼저 말씀 나눠봐도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목요일 이 시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예. 저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간하고 그 요일은 그대로 고정하고 저희 또 한 2, 3주 정도 쉬었다가 8월 5일날 제가 처음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저번처럼 그 순서 정해서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양질의 발표가 많이 돼서 되게 저도 되게 감사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카톡가 안 되고 된 적이 처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되게 잘 유지가 돼서. 일단 오늘 되게 발표해주신 원종신님 고생하셨고 8월 5일 날에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